이슈 따라잡기 순서에서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뭐 경제적으로 뭐 말이 된다 안 된다는 앞에서 다 충분히 설명을 했고 네. 여야 공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굳이 애써서 긍정적으로 해석해 준다면은 뭐 경영계가 워낙 힘들다 하니까 최저임금 올려서 그 혜택을 다 외국인 노동자들만 받지 우리 내국인들은 별로 도움받은 게 없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얘기했다 치자고요. 네. 자, 경제적인 뭐 어쩐 뭐 맞다 틀리다는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빼고 제가 궁금한 거는 황교안 대표 법무장관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 되시겠다고 지금 나와서 저 고생하시는 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 위반이다 이런 거 몰라서 한 얘기일까요, 저게?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뭐 ILO 협약에 국제적으로도 문제되고 이런 거 몰라서 저런 발언을 하셨을까요? 미스터리한 일이에요. 예, 그 부분은. 아직도 취재가 잘 안 돼요? 뭐 그 ILO 지인이. 협약에 분명히 어기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몰랐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법무장관 출신이 네. 그거 몰랐을 수 있을까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전문가나 관료라든지 이쪽을 대할 때 이거는 뭐 여러 직종에 다 해당되는 건데 자신이 계속 보고 있는 분야 외에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전문가의 함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다른 거 물어보면서 기자가 그것도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군요. 그리고 황교안 평론가는 대표 다 아는 것 같고 마치 네, 세상 반사를. 평론가도 아는 것만 아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만. 자, 좋습니다. 황교안 예. 대표가 지금까지 살아온 행적을 보면 변호사도 아니었고 판사도 아니었어요. 법학자도 아니었고 검사였습니다. 검사죠. 검사 중에서도 공안 검사였기 때문에 예.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ILO 협약에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어길 수 없다라는 걸 황교안 대표가 몰랐을 수도 있다. 그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망신의 그 거리가 될 만한 일이긴 하죠. 예. 그런데 황교안 대표와 기자들이 계속 두 번, 세 번 취지가 뭡니까? 법은 아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아, 현실을 감안해서 한 얘기다. 나를 왜 비판을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반응들을 내시는 걸로 봐서는 네. 여전히 본인 발언에 대한 이 문제의식은 온도차가 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위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는 게 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깎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건 상식 네. 아니에요. 상식.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계란처럼 예.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어요.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흰자는 야당에서 많이 그 다른 정당에서 지적하듯이 뭐 외국인에 대한 혐오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노른자를 보면 이게 외국인 고용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발언이 나온 장소가 어디였냐? 중소기업, 중견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였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시장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게 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또 갖고 있어요. 아, 그러면 그렇게 네. 말씀해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은 동일하게 줘서는 안 된다. 법을 고쳐서라도 이거는 좀 공정하게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한 그 말씀을 들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이나 거기서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옳소 그러는 분위기였나요? 그 평소에 그런 민원이 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외국인 고용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한 격이 그러게요. 돼서 근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벤치마킹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것이 겉으로 보면 그런데요. 속으로 보면 고용을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직도 의아합니다. 이게 진위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욕은 먹었지만 미국 유권자들의 일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미국 내 평가는 높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도 오히려 그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히스패닉 노동자들이 더 수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분석도 없지는 그럼요.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는 두 가지 사실 반 외국인 포퓰리즘적 성격과 네. 그다음에 업주들의 입장을 많이 고려한 자본지상주의적 성격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 정책의 의도와 결과가 상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황 대표가 직접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냥 이제 현장에서 있는 요구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정도의 수준에서 아니 그치고 반응을 있는 보니까 어처구니가 나를 뭘 갖고 비판을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터무니없는 비난이다라고 하시는 걸로 봐서는 아이쿠 내가 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정치적으로 황교안 대표는 뭘 얻었고 뭘 잃을까요? 이렇게 가면 글쎄요, 얻을 것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쪽 목적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불분명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확인했는데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표가 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를 비판을 하면서 네. 이거 굳이 뭐 그렇게 임금에 대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예.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적게 임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그 발상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문제, 사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보수 세력이라든지 어떤 자본 쪽을 대변하는 세력에서도 분명하게 하나의 가닥으로 잡히지 않은 문제거든요. 네, 네. 삼성경제연구소라든가 이쪽을 필두로 한 일각에서는 외국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예, 새로운 시대를 그렇게 맞이해야 된다는 네, 그런 네. 이론을 또 펴고 있는 아니 것도 어차피 있습니다. 3D 직업 그 힘들고 어렵고 저임금 그런 업종에는 우리 내국인들이 이미 일자리가 아무리 많아도 200만 원 그 밑으로 받고서는 일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는 어차피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분명히 이 문제로 논쟁이 뜨거워서 당론을 정하기조차 힘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예. 관련 법안이 예전에 지금은 의원이 아닙니다만 이완영 의원 등이라 이쪽에서 발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미 네티즌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티즌들 중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네티즌들이 한쪽에서는 아니 이렇게 하면 오히려 외국인 고용이 늘어날 텐데 맞아요. 라는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당 내에서도 정리되기 힘든 이슈고 황교안 대표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의견이 나뉘어질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 황교안 대표가 오히려 전략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러게요. 자신의 입지가 축소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 게 임금이라는 거는 노동의 대가로 받는 가격인데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한 바가 경제 기여도에 따라서 임금이 정해지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논리로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는 거는 불공정하다? 이게 팩트에서 틀린 부분이 있는 게 외국인 예. 노동자들이 마치 세금을 내지 않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게요. 황 예, 대표가. 세금도 안 난다 그러는데 외국인 예. 노동자가 세금을 왜 안 내요? 예, 2017년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연말 정산에 55만 명 정도 예. 그 참여를 해서 소득세 신고액이 7,7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노동자들까지 합치면은 한 8,500억 원 가까이 네. 2017년에 또 소득세 신고를 했거든요. 예, 그 점에서는 기본적인 팩트가 틀린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트럼프 그 벤치마킹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대선 출정식을 하면서 대중 무역 적자 규모에 대해서 틀린 발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팩트에서 틀린 발언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그러게요. 벤치마킹인가 예,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여튼 뭐 같은 얘기를 2번 듣고 3번 듣고 그러면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지금 그 논리에 빠져들고 있어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네. 아니 뭐 일단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본인이 맞다니까 어떡 하겠습니까? 듣는 넘어가죠. 사람들은 화두를 풀어야 되는 동자승의 신세가 되는 게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우리 어차피 오늘 이해 안 되는 얘기 하는 김에 이해 안 되는 거 한번 좀 더 해보죠. 네. 북한 어선 노크 기순 있잖아요. 네. 노크 기순인지 대기 기순인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표류에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군의 그 대국민 보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죠. 네, 뭐 표류하는 것을 발견을 뭐 나중에 했다 이게 아니라 결국에 이제 엔진을 잠깐 끄고 대기를 어선이 하고 있었던 건 맞는데 네. 다시 켜고 나서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한국까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군에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또 거짓말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입이 되겠습니다.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네, 그리고 이른바 해상 NLL, 그 해상 군사분계선에서부터 삼척은 강릉보다도 아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시간으로 따지면 59시간이고 거리로 따지면은 그게 수십 킬로일 텐데. 굉장히 오랜 시간, 오랜 거리를 그렇게 이동을 했음에도 발견하고 조치하지 못했다는 그러면 것이죠. 해상 경계에 실패를 한 겁니까? 대한민국은 해상 경계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까? 뭐 실패라고 해야겠죠.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고,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예. 북한 어선의 규모를 보면은 높이 예. 1.3m, 그러니까 파고가 높으면 또 보기 힘든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았을 테고. 아니 근데 네. 그 파고가 높아서 너무나 쬐끄만 배라 안 보였다 그러길래 제가 기상청 가가지고선 그 당시 기상이 어땠나 한번 직접 봤더니 네. 20cm던데요 파고가 20cm면은 그 어민들이 장판이라고 그래요. 장판. 네. 장판처럼 고요한 바다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 군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파고가 높아서 잘 안 보였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파고 그러는데? 문제 다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예. 파고 문제 빼더라도 예. 이 어선 규모를 보면 폭이 2.5m, 길이 10m에 1.8톤인데 이만한 조각배예요, 조각배. 저는 조금 다른 의문을 갖고 있어요. 뭡니까? 이 배로 그렇게 긴 거리를 이동을 할 수 있었는가?
그러게 어떻게? 사실 조금 다른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유념할 거는 이제 어쨌든 그 배는 뭐 무장공비들이 타고 있는 배는 아니었는데 예전에도 보면은 반잠수정을 네. 군에서 제대로 포착해가지고 처리를 한 사례가 많지 않아요. 1983년에 다대포에 있었고 그다음에 1998년에 여수 앞바다 쪽에 있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자주 많은 반잠수정들이 드나들었을 거라고 충분히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잠수정조차도 다 잡아낼 수 없는 게 현실이긴 하다. 이 부분은 조금 같이 정부에서도 털어놓고 이걸 발견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매뉴얼상으로도 발견을 못할 경우에 적어도 해안 가까이 왔을 때 혹은 무태 내렸을 때 그때의 대응 전략으로 오히려 중심을 좀 옮겨보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어쨌든 거짓말했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되겠죠. 저 해군, 해경 저 거짓말하는 DNA 있잖아요. 예?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네. 근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또 몰아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아니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이번에 경우에를 보면 그리고 저 보세요. 인민복 입고 있지 않습니까? 뒷짐 딱 얼마나 당당해요. 멋있게. 차라리 인공기를 휘날리고 왔어도 아무도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어민들이 가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북에서 왔시오. 핸드폰 좀 빌려주시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나서도 50분 동안 군경이 출동하지 않았다는 점. 아니 거꾸로 생각해서 저 사람들이 귀순이 아니라 총 들고 와가지고 핸드폰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어민들한테 총 들이대고 만약에 그랬으면 이거 과도한 걱정일까요? 그 걱정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태세에 있어서 실제로 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인데 못한 부분과 그다음에 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 어찌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거를 좀 구조적인 부분을 나눠서 이거를 보고 향후에 어떤 재발 방지라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건 사실 정권의 문제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정권의 문제가 그렇게 아니고 파헤치다 보면은 옛날에 노크 기수는 그럼 뭐 새누리당 정권 그거는 다 아니었냐 보수 이렇게 정권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때 노크 기순이든 간에 지금의 이 잘못이든 간에 이게 진짜로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가야 되겠죠. 아니 국민들이 이제 걱정하는 건 이거죠. 실수는 있을 수 있는 거고 겁이 나니까 거짓말을 했다 치자고요. 문책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수 정권도 그렇고 지금 진보 정권도 그렇고 남북 대화의 관계에 있어서 이 땅에서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군이 믿고 경계 작전에 하다가 보니까 구멍이 생겨서 실수를 한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나사가 풀려 있는 군이구나. 이거는 정말 맘만 먹으면은 무방비로 드나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국민적 이 불안. 요게 핵심 아닐까 싶어요. 그런 불안들이 실제로 있는 것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주적 개념이라든가 옛날에 그런 것들을 살려내서 돌아간다고 한들 그것이 군의 태세를 강화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크 기순 때도 남북 관계는 굉장히 악화됐었던 것인데 정작 중요한 기본적인 안보가 무너졌던 거라서 이게 이제 남북 화해냐, 뭐 대북 강경 정책이냐 이걸 가지고 군의 태세를 가늠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넘어선 국방이라는 건 어떤 외교적인 상황에서도 균질하게 계속해서 기본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화는 대화고 안보는 안보죠. 그래서 이것을 뭐 불필요하게 너무 외교 노선의 문제로 비화시키기보다는 좀 군에 집중해서 군의 태세에 문제로. 집중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요 다음 단계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예외 없이 군에서 나오는 대책 중에 하나가요 장비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장비 살 예산 좀 늘려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두고 그 보세요.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매번 그래 왔어요. 그래서 장비 예산 어마어마하게 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합법이 아니에요. 뭐 궁극적 해법은 아닐 수 있는데 근데 필수 조건일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더 좋은 장비가 있으면 낫겠죠. 망원경이 없어가지고 지금 뚫린 거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오늘은 이래저래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아침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뭐 좀 보겠죠. 자, 뭐 이제 답답하기는 한데 국회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정상화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대 야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 내부 문제로 좀 옮겨가는 것 같아요. 들어가자파하고
안 된다 파하고 좀 나뉘어져 있죠. 그렇죠. 나경원 원내대표 대표적으로 인사청문회, 특히 윤석열 후보자를 겨냥한 인사청문회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네. 사실 자유한국당 안팎의 묘한 기류들이 있어요. 지금 그 장외 집회를 통해서 당이 도대체 무엇을 얻고 있느냐, 네. 황교안 대표도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무시 못할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래도 어떤 뭐 국민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있겠습니다만 국회 생활을 오래 했고 그 네. 점에서는 황교안 대표하고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죠. 예,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고 본인의 정치적인 이력을 봐서도 그렇고 들어가서 열심히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 입장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 지도부가 아니 지금 원내대표가 우리랑 별 상의 없이 좀 돌출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만 대처를 또 그래요.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당내 균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도 있고 이번에 저 해상 이거 뚫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방위도 그렇고 그래서 네. 청문회를 핑계로 해서 출구 전략으로 그 한국당이 국회로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 없다. 저는 상식적으로는 있다고 보는데요. 상식적으로는 그게 정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예, 저는 사실 오히려 황교안 대표의 그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보다 더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층 내에서도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제대로 싸우려면 링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처음엔 장외 집회가 또 하나의 링처럼 보였지만 예. 지금은 그냥 경기장 바깥처럼 비춰지거든요. 그렇다면 뭐 패스트 트랙을 반드시 철회해야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답이 정해져 있는 조건부인 것 같지만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요구를 네. 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또 장외에서 여러 가지 힘도 빼기도 했고 모으기도 했고 이런 성과들을 자신들이 성과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걸 네. 담아가지고 바람을 등에 업고 국회로 진격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데 아직까지 황교안 대표가 거기에 대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이죠. 김수민 평론가도 그런 상황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이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예.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저 김수민 평론가 이해가 되겠어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든 간에 내재적으로 예. 접근할수록 왜 맞아요. 선택을 하지 못하는가 이제는 의구심이 있죠. 분석을 하고 전망을 하면은 그게 상식선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걸 좀 트랙을 좀 벗어나고 있기는 해요. 네, 조금만 좀 지켜볼게요. 주말 뭐 지나고 나면 또 좀 변화가 생기겠죠.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